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도 춥고 그런데 많이들 오셨네요. 저를 불러준 주최 측 그리고 저를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청년 작가 때부터 붙은 별명이 있는데 저보고 황구라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마 제가 젊었을 때 장길산이라는 소설을 한 10년 연재를 하면서 하도 오랫동안 연재하면서 안 끝나니까 기자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황구라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황아묵이라는 사람이 말을 잘하니까 이 별명이 붙었겠지 생각하는데 글은 좀 쓰지만 말은 조리 있게 하는 편은 못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구난방 떠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연에 참석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큰 전제가 상실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실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잃어버린 게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잃어버린 게 많은 대신에 우리가 과거의 것을 좀 돌이켜보면서 거기서 찾아야 할 것을 찾고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해질무렵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은 바로 이런 상실의 시대에 어떤 것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가 하는 거를 소설로 쓴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디 방송에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70년대의 초반에 평화시장에서 앞에서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 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분신 자살을 한, 그렇게 해서 산업화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깨우쳐준 70년대를 개막한 그런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 가족들도 나오고 같이 일했던 노동자들도 나오고 또 그 일했던 평화시장 거리의 당시의 모습도 나오고 그래서 그거는 평소에 우리가 잘 알던 얘기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그 제작진이 신통하게 어디서 전태일을 고용했던 사장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평범한 아파트, 중산층 아파트의 소파에 앉아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전태일 등등의 당신이 고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몰랐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몰랐다. 그때 재봉틀 한두 대 갖고 시작하다 한 3, 40대 이렇게 늘어서 거기에 재봉공들이 들어와서 일했는데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줄 알았으면 좀 도와주고 그랬다. 그러고 이 얘기를 이렇게 끌고 나가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가 얼굴을 드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게 저 사람을 평생에 가슴에 남아있던 회한이었겠다. 저게 아마 한국 자본주의의 회한일 것이다. 저 회한도 전태일의 죽음과 더불어 저 회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과거를 생각한다는 것은 잘 나가고 이렇게 신나게 뭘 해치우고 이럴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려워지거나 이게 앞에 길이 잘 안 보이거나 그러면은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해질무렵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거는 주인공이 화자가 둘입니다. 하나는
60대 초반에 그 근대화 시기에 학생이었던 그 세대죠. 이른바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산업화 시대의 중추가 되는데, 이 사람이 성공한 건축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산동네 출신이거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러고 나서 뭘 했느냐 하면, 당시에 이제 그 도시 재개발, 산동네 철거하고 이러면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했어요. 거기서 벗어난 것만 다행으로 알지. 그런데 그 산동네에 살 때 알았던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도 이제 같이 늙었죠. 근데 어디선가 그 소녀는 아직도 빈민으로 그 비슷한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은 희미한 옛사랑을 찾아서 가는 그런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또 하나의 화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화자는 20대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난한 여성, 20대 여성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할머니의 아들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같이 알바를 하다가 알게 됐어. 이제 이 소설에는 말하자면 비정규직 노동자 얘기도 나오고, 또 동반자살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고독사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은 소설에 한 가지씩만 다루어도 굉장히 벅찬 주제나 화제거리란 말이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 아마 이런 사건들은 신문 일면의 톱으로 굉장히 크게 대서특필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새 보면 그런 동반자살이니 고독사 같은 거는 신문에 한 3단으로 조그맣게 나와요. 왜? 너무 일상화됐으니까. 그래서 이 소설에는 고독사 하는 할머니가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런 세상을 내 자식들한테 남겨주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뭘 잘못했던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무슨 헬조선이니 포기 세대니 이런 얘기들이 막 인터넷에 떠돌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참 씁쓸하고 가슴이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밉니다. 도대체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역사 속에서 왜 이런 연원이 돼서 이런 사회로 왔는지 하는 걸 짚어보지 않고 매스컴에서 이걸 그냥 냉소거리로 그냥 비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좋은가? 저는 세대 갈등이라는 말을 별로 믿지를 않습니다. 이건 책임전가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그런 일을 여태까지 해오면서 지나오면서 자기의 지난 생활력만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생활력, 그 가짜는 생활력을 이루고 나서 지금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후대에게 돌려줄 것이 없다 했으면 같이 협력해서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대 갈등을 얘기하기 전에 그런 사회적인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짚어보죠. 근대화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서구의 경우에 르네상스 이래 여러 차례의 이행기를 거치면서 300년 동안 이제 자본주의 근대화를 이룹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해도 메이지 유신 이래로 100년이 걸리죠. 우리는 그것을 한 세대인 30년 동안에 해치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개발 독재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압축 성장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근대화라는 거는 어느 사회에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구라고 해서 뭐 이렇게 평화롭게 근대화를 치려 나간 건 아니고요. 서구의 경우에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부의 어려움을 바깥으로 돌려서 제국주의 해가지고 착취 또는 폭압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돌려서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순탄하게 이제 실현했죠. 밖에서 저질렀으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아는 채 지금까지 온 거예요. 물론 한편 생각해 보면 제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그 짧은 시간에 동시에 이루어낸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다고 그러죠. 이거는 탈식민지 사회의 가장 근대의 주제가 되는 두 가지 이중적 과제를 해결한 거죠. 이게 대단히 높이 평가받는, 세계로부터 상찬받는 그런 이제 우리의 어떤 공입니다. 물론 공이 있으면 과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30년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제일 먼저 농민이 우리가 80%, 전 국민의 80%가 농민이었는데 우리 새마을 운동 했잖아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또 뒤집어 놓고 보면 소장농이나 소농을 이렇게 탈락시켜서 거기에 이제 소농, 중농 이상을 이렇게 해서 농촌을 개편하고 그 이제 탈락된 인구들은 도시로 나가서 이제 싼 노임을 받는 노동자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농산물을 좀 싸게 먹여서 이렇게 물가를 낮추고 그리고 싼 노임을 받더라도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하고 농민이라는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그 희생시킨 바탕 위에 이제 말하자면 성장 동력을 이제 찾아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에는 기업이 몇 개 없었어요. 이 손꼽을 만큼 있었는데 그리고 뭐 가내수공업 비슷한 그 소기업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재벌이라는 게 형성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큰 기업들을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국가가 밀죠. 그때는 뭐 전 국민이 참가를 했습니다. 유치원만 들어가도 저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그 저금을 해야 되고 그 학교 가면 조사하고 그리고 국산품 해야 되고 양담배 피우면 매국노고 허리띠 졸라매고 다 전 국민. 그리고 이제 수출 기업들 이런 데는 특혜를 줘서 지불 보장이라든가 뭐 상업 차관에 대한 그 신용 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은행을 국유화시켜서 여러 가지 특혜를 주면서 금융적으로 밀어준다든가 또 뿐만 아니라 그때 그 기업주 자신은 자기 지분이 2~3%밖에 안 됐어요. 그 대부분이 밖에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민의 자산인 국가 자산을 투자해서 그래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지분을 가지고 위험 부담 없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기업의 총수가 나중에는 이제 족벌적 경영을 하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당시에 독재 정부는 재벌을 파트너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슬로건이 뭐냐면 선건설 후분배. 그러니까 성장 먼저 하면 나중에 다 나눠 먹자, 같이 나눠 먹자. 지금도 뭐 그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파이를 키우면
우선 파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럼 나중에 몇 조각 돌아가는 조각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그런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경제계, 한국의 재벌들 이런 쪽은 국민의 역사적 희생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빚이죠. 한 번도 돌려준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가끔씩 사회 환원한다 어쩌고 그러는데 무슨 자선이나 기부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 적정한 세금을 이윤을 내면 적정한 세금을 내고 그리고 국내 투자를 넓혀서 일자리를 늘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안 하잖아요. 뭐 심지어는 골목 상공까지 들어온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기형적이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 가장 큰 고질병이 뭐냐면 빈부격차인데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 불평등 구조가 어디서 생겼느냐? 우리가 통계지수에 잡히지 않는 그런 이 자산의 이동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체불명의 토지하고 부동산 문제입니다. 일례를 들면 근대화 초기에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의 10여 년 사이에 한국 토지 지가가 땅값이 180배가 오릅니다. 180배. 당시 은행 이자에 따져 보더라도 20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로소득인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권력이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발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데, 이건 또는 그 개발 정보를 아는 사람들을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은 최근에 뭐 권력가들의 청문회 때 보면은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이 불평등 구조에서 토지라든가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한국 사회에 아주 고질적인 불평등 구조를 받치고 있는 원인입니다. 이를테면 서민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재부가, 공동의 재부가 모르는 사이에 특권층으로 흘러나간다는 걸 물면서, 그러면서 집 없는 서름에 계속 고통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45살인데 올해 집을 사고 너무 신이 나서 전화를 했어. 그냥 울먹울먹해서 서로 야 성공했다. 너도 집 샀으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아까 포기한다고 그랬죠. 집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물려줬단 말이죠. 내가 조리 있게 요새 얘기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외세에 대해서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깥에서의 외적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취약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우리가 말로는 경제력이 뭐 10위권이다, 12위권이다 어쩌고 올랐다 그러지만 우리가 제대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밖에 나가면. 그래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 소수자나 약자를 이렇게 돌보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 미숙한 거는 짧은 시일 내에 근대화를 해서도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의 자산, 국가적 부 이런 것들을 재편성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를테면 작년에 전 세계에서
무기를 제일 많이 구입한 게 우리나라인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돈 가지고 부족한데 좀 쓰고 복지로도 돌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10여 년 해 벌어서 조금 뭐 남는 거 있으면 비행기 또 바꿔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한 번도에 또 그때마다 위기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 내에서 소수자나 약자를 돌보고 관리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뭐 벌써 뭐 저 해가 지나갔는데 얼마 전에 세월호가 침몰해서 어린 아이들이 수백 명이 물에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흥분해가지고 야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러고 아우성을 쳤죠. 이게 나라냐 하는 질문은 뭐냐면 그런 공공영역의 안전에 관한 공공영역을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건 국가 공권력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 관리가 안 된단 말이지. 공공영역이 전혀 관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나라냐 하는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공공영역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같이 산다는 겁니다. 함께 산다. 함께 산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원래 출발이고 목적입니다. 함께 사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가치 규정을 하는 그것이 정치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함께 산다는 그런 가치 규정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변명을 하면서 야, 이 교통사고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 단순 교통사고면 그 과오만 지적이 되는데 뺑소니는 어떻게 돼? 뺑소니는 범죄가 되죠. 말하자면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고 제도를 끌고 나가고 하는 국가가 말하자면 그런 책임에서 실종됐을 때 그걸 우리가 뺑소니라고 그럽니다.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성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 부딪힌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여기다 무엇까지 붙었느냐 하면 여러분 신자유주의라는 게 내용이 뭔지 모르시죠? 신자유주의라는 건 모든 걸 시장 질서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라는 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연원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뭐 전공해서 다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짚어봅시다. 마르크스가 야 이게 자본 산업혁명하고 뭐 이렇게 런던의 그 노동자 또는 베를린의 노동자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안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자본의 미래에도 짚어나가고 자본의 성격, 노동의 성격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세계가 이렇게 재편성되고 자본 측에서는 그러면 야 이걸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가 미리 사전에 이런 위험들을 이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케인즈가 나와서 야 규제도 하고 국가가 간섭도 해서 시장도 조절하고 이러면서 말하자면 가야 된다. 그러다가 60, 70년대 오면서 이제 한계에 부딪히거든. 계속 성장해야 되니까. 자본주의라는 거는 호랑이 등에 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리면 큰일 나니까. 계속 성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제대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세처리즘이라고. 미국은 레이건이 있고. 다 모든 규제 풀자 말이야. 이건 이를테면 동물원의 울타리를 걷어내자는 얘기 같아요.
사자나 뭐 호랑이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 토끼니 뭐 노루니 이런 것 막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맡긴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제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냉전이 깨지자마자 유럽을 재편성하고 아시아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우리 자본주의가 정점을 찍은 게 1995년 정도입니다. 그때 아주 좋았죠. 그 정도 시간이 걸려서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거기가 한계야. 분단되어 있지, 인구는 많지, 자원 없지, 뭐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 한국 자본주의가. 그래서 뭐 대륙으로 가든지 뭐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어떻게 가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도 가고 그런 거죠. 하여튼 이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소설가니까 왜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얘기를 했나 하면 소설이니 예술이니 뭐 이런 거 다 여러분의 삶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걸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건너뛸 뻔했는데 지금 우리가 87 체제에 놓여 있다. 정치 사회적으로 87 체제에 있다. 87 체제가 뭔지 여러분 모르시죠? 87 체제라는 거는 민주화운동 개발 독재 막 하고 이렇게 하다가 서로 싸우다가 그 이제 정점을 찍으니까 6월 항쟁의 정점을 찍으니까 이걸 안착시켜야 되겠단 말이지, 이 갈등을. 그러니까 이제 2.9 선언을 하고 직접 민주주의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양자가 타협을 해서 나온 것이 이제 87 체제인데 직접 민주주의 했단 말이에요.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나쁜 정치 지상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선거만 하면 되는 거야. 선거라는 블랙홀이 사회의 모든 쟁점들을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생긴 모든 것은 다 유권자한테 돌리는 거예요. 네가 표 잘못 찍었잖아. 공약이나 정책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마케팅이나 선전에 지나지 않아요. 공약은 정말 그야말로 빈말이란 말이에요. 그 지키질 않는다고. 지키지 않아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게 선거라는 블랙홀을 통과하면 다 이게 그러자면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저 지방 풀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협의하고 또 논의해서, 협치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해서 제도도 바꾸고 서로 약속도 지키고 책임도 누가 분명히 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패거리와 패거리들끼리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였다 흩어졌다. 웬너머 당 이름이 그렇게 자주 바뀌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철새라고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이합 집산하고 말이에요. 이런 패거리의 이합 집산을 하고 이러면서 나쁜 정치 지상주의만 만연하고 있다. 책임 아무도 안 진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바꿔야죠. 결국은 민주주의 또는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이런 주제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저는 청년기 때부터 지금까지 소설은 자기와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의 삶에서 출발하고 그 삶이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잘못됐을 때에는 여기에 의당 책임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설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저하고 견해가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나 공감이라는 면에서는 공감을 얻어야 된다는 면에서는 현실에 동시대 사람들의 현실에 입각해서 소설을 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제 경험이에요. 제가 지금 올해 74살 됐는데 지금 작가가 된 지 52년 됐습니다. 좀 뭐 생활의 달인 그러면 한 10여 년 같은 동작 반복해도 달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한 52년 했으면 글 쓰고 뭐 이렇게 책 팔아먹고 뭐 그러는데 약간의 달인이 돼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시대 사람들의 삶, 동시대 사람들의 현실을 기초하지 않는 그런 작품은 오래가지 못한다. 공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요새 뭐 정치인들끼리 지들끼리 싸우고 그러고 뭐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어쩌고 그러면 야 소설 쓰지 말라 그래. 소설 쓰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뭐 네티즌들도 그 흉내를 내느라고 아주 상대방이 뭐 허튼 짓 하고 그러면 제가 지금 소설 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해요. 물론 픽션과 논픽션이 사실과 뭐 허구를 이렇게 짚는다는 얘기겠지만 소설은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가능한 진실, 가상의 진실을 다루는 그런 예술 장르예요. 가상의 진실이지. 그런데 이게 무슨 쓸모없는 것이거나 사회 속에서 쓸모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소설을 읽는 짓이 뭐 철없는 짓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실무적으로 너무 바쁜 세계이기도 하고 돈이 제일 중요한 세계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실용적인 세계에서 이제 있는데 내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독재자의 한 사람이었던 어떤 정치가가 장군 출신이죠. 정치가가 어디 자리에서 그냥 흘렸어요. 근데 그 정치 가십으로 나와서 흘러댕긴 얘기입니다. 자기는 소설 같은 거 안 본다. 왜냐하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소설을 안 읽는다는 거야. 그러면 소설이라는 게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이 나고 슬픔을 보면 같이 이렇게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감동하고 이런 일인데 이런 감화를 받기 싫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강한 정치라는 건 뭘 뜻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반면적으로 소설의 기능이 어떻게 쓸모가 있는지를 우리 이런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80년대에 한참 그 독재 정부하고 싸우던 뭐 감옥도 몇 번 갔다 오고 그런 젊은 학생하고 내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 재미있는 한국 소설 뭐 감동적인 인상에 남는 한국 소설 뭐 본 게 있냐 그랬더니 대뜸 뭐라냐면 요새 누가 소설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과학 책을 보기도 지금 굉장히 시간이 딸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운동하고 그러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변화 누구를 위한 변화냐? 지금 한국 소설이라는 거는 한국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감동하고 어떻게 슬퍼하고 기뻐하는가 하는 것이 거기 그려져 있는데 그걸 읽지 않겠다면 너는 무엇을 위해서 변혁운동을 하자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맘때 무슨 요새 좌니 우니 어찌 진보 보수 어쩌고 하는데 그맘때 그 생각들을 지금 뭉뚱그려서 저는 얘기하면 프로젝트주의라고 그러죠. 프로젝트주의. 사람이 빠진 기획만 있는 관념만 있는. 그래서 소설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어떻게 된 게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아마 책을 안 읽어서 그런지 뭐 무슨 자기계발서도 좋고 에세이도 좋고 그렇지만 뭐 하여튼
그건 책을 일단 대한다는 거, 책에 접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런데 소설 같은 서사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고 건강에 좋은 무슨 농산물 뭐 이런 걸 직접 사다가 조리를 해서 먹는 것처럼, 서사를 읽는 행위는 이 머리 안에서 자기 상상력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서사들을 재편성하고, 우리가 꿈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겪은 거를 소설로 바꾸는 거나, 여러분들 다 소설가예요. 여러분들은, 인간이라는 건 원래 서사적 존재입니다. 꿈이라는 게 뭐야? 낮에 겪고 자기가 살아왔던 현실을 자면서 재편성하고, 그 좀 견디기 힘든 거는 또 지가 메타포, 상징으로 변화시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늘 스토리를 만듭니다. 소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설책을 보면 그 활동을 하는 게 두뇌가. 그래서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내면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창조력이 생겨요. 저 어디 공간에, 뇌의 공간에 어디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마음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게 가슴에 있는지 뇌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게 발동을 해요. 그런 이제 감성적 영역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저는 더 쉽게는 그걸 상상력의 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상상력의 발동합니다. 늘 이런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내면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특히 다른 때는 몰라,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극복을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극복을 할 힘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이 늘 떠나질 않아요. 뭐 시간 엄수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상반기 문학과 하반기 문학을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962년에 고등학생 때 사상기 신인상을 받고 나와서 그 이후로 쭉 소설을 쓰면서 몇 가지 변화를 겪긴 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은 7, 80년대에 독재 정부에 저항하고 뭐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작품을 썼는데, 객지 삼포 가는 길 뭐 등등을 쓰고 장길산 무기근을 쓰는 때까지가 이제 제 전반기 문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방북하고 망명하고 감옥 살고, 그리고 나온 뒤에 이를테면 세기 말 199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저희 문학을 하반기 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는 데서 생각을 했죠.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현실주의 문학, 이거는 굉장히 서구적인 형태를 가진, 서구의 어떤 말하자면 문예 사조 그런 거와 이렇게 걸맞는 아주 서구적인 형태의 형식을 갖춘 그런 서사, 그런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말투와 우리식 생각으로 바꿔서 세계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문학사를 보면은 우리가 한글을 창제한 이래로 17세기경에 와서야 한글로 쓰여진 우리의 시가 또 산문, 소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민중 예술과 함께 판소리, 가명극, 인형극, 등등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꽃을 피우는데, 이게 이제 자생적 근대의 어떤 튼튼한 뿌리죠. 그래서 19세기에는 이미 한 300종류의 소설책이 시중에서 팔리고, 책전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책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책전이 시장에. 또 방각소라고 그래가지고 출판사도 있었고, 이렇게 자생적으로 막 올라왔는데 제국주의가 들어와서 그 제국주의의
자본의 앞잡이인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보다 그저 한 15년 먼저 개화한 일본이 와서 우리를 먹어버리죠. 그래서 그걸 우린 서구 문화라고 알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사실은 일본의 개화 문화, 서구에서 들여온 거를 지식으로 이렇게 개화한 개화 문화죠. 그러니까 사이비 서구 문화라고 그러는 게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과거의 전통, 과거의 그런 말하자면 우리의 서사, 우리의 말하는 방법, 우리의 서사의 방법, 형식들을 잘라내고 이식했어요. 이식, 옮겨다 심는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신소설, 무슨 뭐 신시 그래가지고 여러분 국문학사에서 배우죠. 이게 엉터리죠. 그 전에 뭐 연암의 소설들, 물론 한문 소설이지만 또 이름 없는 작가들이 쓴 뭐 홍길동정, 춘향전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하자면 근사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강연이 종료됐다고 돼 있네. 이런 게 다 끝났단 말이죠. 단절됐단 말이죠. 이거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게 시간 제약을 하면 이게 옛날 얘기뿐이라 제가 디지털 구라가 아니고 아날로그 구라라 이게 판 벌리고 앉아서 한참 허리띠 끌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시간 제약을 해서 쪼이면 하던 말도 안 나와. 오늘 시간 안 남기려고 이렇게 메모까지 해서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얘기가 길어졌네요. 하여튼 한국문학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활력을 가진 유니크한 문학입니다. 왜냐? 시련 속에서 그 장벽을 계속 뛰어넘고 부딪히면서 헤쳐나온 문학이기 때문에 일본은 진무 경기, 이자나기 경기가 대개 이제 베트남전이 끝난 뒤에 그 작은 장난감 같은 물건들 팔면서 세계인의 권태를 달래준 그런 물건들 팔면서 그 종전에 말하자면 다이쇼 이래의 교양주의를 던져버리죠. 그리고 본격문학과 상업주의 문학의 장벽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활력을 잃습니다. 중국 문학은 노신 이래의 현대 중국 문학을 믿을 수 없다 했을 정도로 공산당의 강력한 검열치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형편은 어렵지만 우리는 뚫고 나왔어요. 뭐 죽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많고 뭐 감옥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기 시대의 사람들과 더불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만만한 문학이 아닙니다. 누가 물어봐요. 우리 문학이 어떤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내가 어디 불란서에서 기자회견하다가 물어보길래 언뜻 생각나는 대로 유럽으로 친다면 아마 아이리시 문학 같은 게 아닌가. 20세기 초반에 말하자면 유럽 문학에 가장 그 힘을 주고 충격을 준 그리고 지금은 그게 이제 자리가 바뀌어서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등등의 제3세계 문학의 그런 활력으로 이게 바뀌게 되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문학이 만만치 않은 문학이고 우리 문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별거 있겠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존 그리고 해낼 수 있다는 그 자존처럼 한국 문학도 여러분의 얼굴이고 여러분의 초상입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